예, 그럼 7시가 됐네요. 그래서 우리 정상무님은 저희 모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저희들이 그 해양금융에 관심을 갖고 또 그쪽에 이분 해양금 분야에서 이제 그 종사를 했거나 또 학계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현안 같은 거를 좀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하는 그런 장을 만들자 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해양금융 포럼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한 170명 좀 넘는데 이렇게 접속하는 분은 한 20명 내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있으면 또 하실 걸로 생각됩니다. 그 아시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금융이 가장 발달한 국가가 그 싱가포르고, 특히 또 싱가포르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뉴욕, 뭐 런던, 싱가포르 이렇게 뭐 그 어깨를 겨눌 정도로 금융 분야에서는 상당히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 국가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우리 싱가포르의 ING 아시아 본부에 우리 상무로 계시는 우리 정윤구 사무님께서 특히 오늘은 그 우리 그 금융 중심지에서 지켜보신 그 우리 해운금융, 선박금융 이쪽에 어떤 최근의 동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초점을 맞춰서 말씀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사모님은 제가 알기로 그 신학주 본부장이 지금 얼굴을 안 보여주시는데 아마 해양진흥공사하고도 일을 많이 같이 하신다고 말씀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시티 유니버시티 베이즈 비즈니스쿨, 옛날 카스 비즈니스쿨에서 지금 박사 과정에 지금 거의 수료를 하고 아마 논문을 곧 제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그 정사모님 여기 들어오신 분 중에서 카스 출신 많습니다. 아, 네. 카스 출신. 예, 예, 예. 그러면 우리 정사모님 뭐 발표 시작하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 제가 먼저 뭐 자료를 간단한 게 있는데 이거를 음, 먼저 좀 공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혹시 자료 보이시나요? 예, 예, 잘 보입니다. 예, 예. 네,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교수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대로 지금 ING은행 싱가포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윤구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교수님께 소개받기로는 이 모임에서 제가 한 30분 정도 발표 및 Q&A 시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오신 분들을 전부 다 알지는 못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는 뭐 선박금융에 대해서 뭐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한국 기본적인 이제 BBCHP 선박금융 구조와 그다음에 그 외의 선박금융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차이점 및 제가 생각하는 다른 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인터내셔널 파이낸셜 마켓에서 이제 가장 이제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꼭지를 몇 개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제가 아는 한도에서 이제 대답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금연수원에서 했던 자료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한 거라서 어, 그 부분 혹시나 만약에 거기 들으셨으면 내용이 거의 비슷할 거고요. 어, 이 부분은 제가 그 제 프로파일이고, 지금 혹시나 뭐 오늘 그 제가 커버하는 내용 중에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저한테 질문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제 이메일을 써놓았으니까요.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 다들 잘 안 하시는 지금 한국 BBCHP 스트럭처를 간단하게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원래 BBC 스트럭처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BBC 스트럭처에 대해서 크게 설명할 드릴 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참여하신 분들 대부분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BBCHP 이외에 다른 점 이제 인터내셔널 파이낸싱 스트럭처에서 다른 점 이제 다른 구조 중에 하나를 이제 골라왔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 이제 다른 꼭지라고 볼 수 있는 이제 Japanese Operating List나 Chinese Listing 구조도 있는데 그 부분은 별외로 하고요. 한국 이제 Chief Finance Structure에서 가장 큰 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BBC HP 구조이기 때문에 BBC HP 구조가 날아갔을 경우에 그러면은 이제 그 다른 해외 시장에서는 어떤 구조로 금융을 하는지를 이제 도식화시켜 놓은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BBC HP가 날아간다 그러면 이제 바로가 SPC가 되고 그 SPC에 대해서 본사 그러니까 선주가 이제 개런티를 주는 구조가 가장 일반적인 거고 이제 제가 싱가포르에 근무하기 전에 런던이랑 프랑크푸르트에서 근무를 했어서 그때 이제 그리스 선주나 이제 러시아 선주들을 커버를 했었었는데요. 그때 대부분 구조는 사실은 이 한국 BBCHP 구조에서 BBCHP가 날아가고 이제 본사에서 패런 개런티가 주는 구조가 가장 일반적인데 제가 이 구조를 왜 픽업을 했냐면 아마 한국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실 구조일 텐데 업스트림 개런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바로가 이제 SPC가 아니죠. 바로우가 골든오션이라고 오슬로에 상장된 회사인데 실제적으로 바로우가 이 회사가 자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배에 대한 소유권은 한국 구조랑 동일하게 SPC가 같지만 이제 개런티는 이제 에셋을 가지고 있는 SPC가 주게 되고 이제 직접적인 리콜스가 바로우가 이제 골든오션이 되기 때문에 은행은 이제 바로우한테 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자회사가 이제 그 개런티를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업스트림 개런티 구조라고 하고요. 이제 아시아에서는 이런 구조를 했었던 회사들이 이제 잘 아시는 회사들 중에서는 BW, 가스나 LNG 해본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MISC나 AET에서도 이 업스트림 개런티를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점이 없고요. 이제 한 가지를 써놓은 게 옆에서 제가 Financial Covenant라고 써놨는데 이 Financial Covenant는 사실은 구조라기보다는 이제 Loan Agreement 등에 들어가는 Undertaking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거를 써놓은 이유는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구조상 다른 점, 그래서 differences의 스트럭처상에서 다른 점이라고 생각한 거를 말씀을 드린 건데요. 첫 번째는 그냥 factually 다른 점은 이제 쉐어홀딩 스트럭처가 다르죠. 한국은 기본적으로 한 열의 아홉은 SPC의 쉐어홀더가 리걸 쉐어홀더가 이제 선주의 직원이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리걸 스트럭처상에서 그 SPC와 선주상의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마샬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중간에 노미니 쉐어홀더를 세워놓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노미니 쉐어홀더와 그 이제 얼티메이트 베네피셔리인 그 SPC의 직원과의 이제 노미니 쉐어홀더 어그리먼트를 맺어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SPC는 직접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일종의 절연을 시켜놓는 것이 실제로 도산에 갔을 때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실제로 그러지 않았죠. 그러니까 한진 회원님께서 그 뭐 잘 아시겠지만 월드 퓨리 한진에 들어와서 창원지검을 잡았을 때 이제 논란이 많았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요즘에 실 예를 든다 그러면 H라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SPC는 이제 직접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개런티 스트럭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개런티 스트럭처에서 한국 구조는 BBCHP를 통해서 실질적인 풀 리콜스를 가져가고 있는 반면 이제 해외에서는 대부분 다 업스트림이든 다운스트림이든 패런 개런티를 통해서 이제 리콜스를 가져가는 구조고요. 물론 이제 그럼 한국은 왜 BBCHP를 안 하고 개런티를 하면 안 되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이제 두 가지. 첫 번째는 실무상으로 번거롭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특히나 상장사의 경우에는 해외 자회사에 대해서 개런티가 나간다 그러면 일단 외국환 신고도 해야 되고요. 해외자에 대해서는. 그리고 본사에서는 이사회를 가야 됩니다. 이사회 가서 공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상으로 번거로운 점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잘 아시겠지만 BBCHP를 통해서 제주도에 이제 등기를 하게 되면 취득세 감면도 되고 그 다음에 세법상으로 BBCH 통해서 배를 사게 되면은 이제 그 세법상 연부금 취득으로 되기 때문에 그 원천성이 면제가 되죠. 그래서 BBCHP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BBCHP에 대해서 사실 BBCHP는 제 경험상 한국밖에 안 쓰기 때문에 BBCHP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은행 혹은 ECA들 중에서는 BBCHP 구조라 하더라도 본사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 과거 한 5년 이상 동안에는 한국 선주 중에 사이노쇼 커버, 그러니까 중국 ECA를 통해서 금융한 케이스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사이노쇼를 통해서 BBCHP를 통해서 금융을 하게 되면 사이노쇼는 BBCHP가 실질적으로 개런티와 동일한 효과를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본사 보증을 요구하고 있고요. 과거에 K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최근에 제가 한 K쇼 케이스를 보니까 본사 보증을 요즘에는 안 받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K쇼도 BBCHP가 있더라도 이제 본사 보증을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꼭지는 이제 리콜스나 아니면 논 리콜스 or 리미티드 리콜스 구조인데요. 이제 BBCHP는 무조건 다 리콜스 구조인데, 아시아에서는 특히나 일본 선주가 꼈을 경우에는 이제 리미티드 리콜스로 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진행되고 있는 카타르 건 같은 경우는 일본 선주가 이제 중국 애들이랑 이제 조인트해서 하는 경우에는 가장 선호하는 구조를 지금 계속 리미티드 리콜스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들이 왜냐면은 뒤에 있는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차터 계약이 그렇게 이렇게 워터타이트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융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선주들은 대부분 다 리미티드 리콜스를 선호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말레이시아의 MIS나 AT 같은 경우도 리미티드 리콜스를 선호를 하는데, 실제로 금융이 리미티드 리콜스를 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과거에 논 리콜스가 됐었던 경우들은 막 10년 전, 12년 전 그럴 때는 이제 인도의 뭐 인디아의 뭐 페트로네스나 이런 LNG 금융들, 그러니까 과거에 LNG 같은 경우는 스팟 마켓이 없었기 때문에 다 차터 계약이 20년, 15년 이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스팟 마켓이 없던 시장에서는 LNG 금융 같은 경우는 논 리콜스로 이루어진 금융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LNG 금융도 차터 계약이 다 5년, 7년이기 때문에 LNG 금융이라 하더라도 논 리콜스로 이루어진 경우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코스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최근에는 그리스 시장밖에 없고요. 그리스 시장에서는 이제 전통적으로 논리콜스밖에 안 하는 선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버크 같은 이제 그리스 오너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논리콜스 되게 많이 선호를 하는데, 대신 이제 반대급부로 랜더들한테 LTV 같은 경우는 40% 이상 요구를 안 합니다. 논리콜스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랜더들한테 SL 리스크를 줄여주고 반대로 이제 리콜스를 없애는 이제 이런 식의 트레이드오프로 이제 금융을 많이 하게 되고요. 아시아에서는 논리콜스는 제 경험상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좀 아쉬운 점인데요. 어, 한국 선주들 및 이제 한국 계약에 있어서 재무 전략이 부재에 대한 부재하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아쉬운 점인데요. 이제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이유로는 파이낸셜 커비넌트를 둘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좀점 슬라이드에서 파이낸셜 커비넌트를 일부러 넣어놨던 이유가 그건데요. 한국 선주들은 뭐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선주들에만 해당되는 이유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한국 코퍼레이트에 다 해당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파이낸셜 커비넌트 일단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해석을 할 때 독소 조항이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은 파이낸셜 커비넌트는 독소 조항이라고 부를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제 독소 조항은 사실은 M&A에 있어서 포이즌 필을 이제 번역할 때 부르는 독소 조항이거든요. 그게 독소 조항이고, 그 독소 조항은 사실은 적대적 M&A 시에 기존 주주들한테 이제 시가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게 독소 조항인데, 파이낸셜 커비넌트 독소 조항을 부르는 이유는 이제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대형 선주들 중에 파이낸셜을 받고 있는 선주들은 사실은 대부분 다 한번 갔다 온 회사들 혹은 이제 갔다 왔다고 하면 이제 위헵을 갔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모펀드에 세워진 회사들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왜 아쉽다고 생각하냐면, 만약에 회사가 재무 전략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파이낸셜 커비넌트는 회사가 먼저 대주들한테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랜더들이 이 회사에는 재무 전략을 앞으로 어떻게 갖고 가겠구나.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얼마큼 이상은 안 가져가겠네. 캐시는 항상 얼마 정도 이상은 보유하겠네라는 거를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파이낸셜 커비넌트를 이제 요청하는 이유는 파이낸셜 커비넌트가 브리치 나면 나는 론 엑셀러레이션에서 갚으라고 해야지라고 하는 이유가 전혀 아니고, 이거는 만약에 그게 브리치 됐을 경우에 이거를 일종의 얼리 워닝 시그널로 보고, 그러면 이제 회사랑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볼지 얘기해보자라는 게 주요 목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걸 받아들이시는 게
그 영업을 침해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받아들이시죠. 이제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커비넌트가 없다 한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뭐 CFO 분이나 트레저러 분이 그러면 우리는 커비넌트는 못 받지만 우리는 재무적으로 얼마큼의 캐시는 유지하겠다, 얼마큼의 부채 비율을 유지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언급 혹은 이제 대외적인 말씀이 있으셔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제 없으시죠. 부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거와 연관된 건데 유일하게 이제 암묵적으로 보여지는 재무 전략은 최대한 많이 땡기자입니다. 그래서 두드러지게 한국 손님들의 그 LTV 비율이 선순위 후순위 합쳐서 다른 기타 APEC에 있는 회사들 플러스 유럽에 있는 회사들에 비해서 선주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한국에서는 90%, 95% 금융을 찾아보기가 너무 쉽죠. 근데 그 한국을 제외한 다른 회사에서는 그런 금융은 찾아보기 진짜 힘듭니다. 주니어 론을 요청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90%, 95% 이상을 요청하시는 그리고 그런 걸 기준으로 이제 구조를 짜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카운터 아규먼트로 뭐 예를 들어서 난 뒤에 차트 계약이 길다, 캐시플로우가 일정하니까 많이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반박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첫 번째로 이런 뒤에 장기 계획을 가지고 LTV를 확 당겨서 금융을 하는 게 그럼 한국만 유일하게 하는 뭔가 신박한 재무 구조이냐 전략이냐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해외에 있는 토니지 프로바이더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 토니지 프로바이더들은 자기들이 배를 사서 다 이제 샤터 아웃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논리가 맞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토니지 프로바이더들의 부채 비율이 엄청 높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시스펜이나 다나우스 같은 경우를 볼 수 있고요. 뭐 카캐리어에서는 레이 카캐리어도 볼 수 있겠죠. 이런 애들 보면 시스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몇 년 동안 익스펜션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 150%안 넘습니다. 근데 한국은 뭐 300%만 넘어 300%가 넘어도 안전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못된 선입견 같은 걸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차트 계약이 너무 세이프 아니야. 그 대부분 TC 계약이기 때문에 전혀 세이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TC 계약에서 터미네이션 썸이 얼마나 되는지를 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TC 계약을 터미네이션하고 워커웨이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죠. 예를 들어서 BP나 쉘 뭐 이런 애들도 과거에 오프쇼어 마켓에서 진출해가지고 OSB가 한창 많은 2015년 뭐 이랬을 때 뭐 세네 번씩 중간에 워커웨이하고 TC 계약 리네고하고 이런 경우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주니어 시니어 금융 같은 경우 보면은 시니어와 주니어의 테너 브리치가 많이 일어나죠. 시니어가 훨씬 깁니다. 주니어가 테너를 못 맞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같이 채권 시장 망가지고 주니어 랜드들이 못 들어오는 규제에는 주니어가 리파이낸싱이 안 되면 이건 론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이 어드밴스로 구조를 짜는 게 굉장히 저는 위험하고 이게 되게 신박한 아이디어가 아닌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억셉트하고 이제 지나가려는 경향들이 있고 언론에서도 뭐 조선업은 되게 그 자본 집약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아도 된다라는 좀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선주 입장이 아니라 은행 입장에서 이제 다른 점을 설명을 드린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크레딧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할 때 제가 볼 때는 은행들이 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퍼레이트 어프로치를 하는 은행들이 있고 이제 어셋 어프로치를 하는 은행들이 있는데요. 코퍼레이트 어프로치라고 하면은 에셋을 보기 전에 먼저 기업들에 대한 신용 분석을 먼저 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 신용이 억셉터블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에셋을 보는 구조고 그다음에 어셋 어프로치는 기업을 보기 앞서서 일단 에셋이 충분히 LTV가 낮거나 뒤에 차트 가격이 좋다고 한다 그러면 약간 뭐 세컨드 티어든 서드 티어든 상관없이 금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프로치를 가지는 은행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셋 어프로치를 가졌던 은행 중에 유명했던 은행들이 과거에 같은 경우는 SHH, 그다음에 DVB, 그다음에 NIBC 같은 은행들이 있었는데 뭐 다들 안 좋게 끝났죠. 그리고 ACHA 같은 경우는 이제 함부르크 커머셜 뱅크로 이름을 바꿨는데 여전히 어프로치는 동일하게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지금 사실은 이제 남아있는 선박금융 은행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대부분 코퍼레이트 어프로치를 쓰거나 두 개를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섞어서 쓴다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은행 중에 외국계 은행 중에 차트 계약이 없으면
즉 스팟에 뛰는 배들 같은 경우는 금융을 거부하는 금융을 혹은 탐탁치 않게 하는 은행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불행 같은 경우는 이제 코퍼레이트 어셋을 같이 섞어서 쓰는 경우고 이제 코퍼레이트 어프로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더 많이 보는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스팟 금융도 충분히 가능한 은행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크레딧 레이팅 어사인먼트인데요. 이 부분은 좀 테크니컬한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ESG 관련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인터내셔널 마켓에서 요즘에 가장 이제 선박금융 중에서는 이제 론 어그리먼트를 할 때 이제 거의 대부분 들어가는 경우가 이제 포사이든 프린시플 워딩이 대부분 들어가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선박 스크래핑 관련된 리스폰시블 십 리사이클링 스탠다드라고 하는 이제 조항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포사이든 프린시플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알려진 ESG 관련 이제 마린타임에서 이니셔티브고요. 여기엔 대략 한 30개 정도의 은행들이 참여하고 있고 아쉽게도 아시아에서는 그러니까 동남아에서는 OCBC 은행만 참여하고 있고요. 일본 은행들은 되게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뭐 DBJ나 SMTB, SMBC, MUFG 뭐 되게 많이 참여하고 있고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시그니처리 뱅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래핑 관련해서는 유러피안 대부분 이제 유럽 은행들은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네 꼭지 정도로 제가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에너지 트랜지션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화석 연료에서 그 다음 연료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서스테이너블 파이낸스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프로덕트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린 와싱이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옆에 그린 론이랑 본드 vs 서스테이너블 링크 론을 써놓은 이유가 이제 이 서스테이너블 파이낸싱 마켓에서 일종의 강행 규정 같은 건 없지만 이제는 레퍼런스로 받아지고 있는 게 이제 EU 텍소노미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쇼핑 챕터가 따로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그러면 그린 에셋이 뭔지가 이제 정의되어 있습니다. 마린타임에서 그린 에셋이 뭔지는 EU 텍소노미에 적혀져 있는데 아쉽게도 그 정의에 따르면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선박은 그린 에셋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거기에 나와 있는 거는 화석 연료를 태우는 선박은 그린 에셋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LNG도 포함이고요. 왜냐면 LNG도 화석 연료를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그린 론이나 그린 본디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를 인해서 발행되는 프로시즈가 무조건 그린 에셋에 사용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EU 텍소노미를 따르는 은행이 서스테이너블 파이낸싱, 그러니까 그린 론이나 그린 본드를 한다 그러면 그 에셋 자체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에셋이면 그게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퓨얼리 메탄올로 가는 배라고 한다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심지어 LNG 파워 베슬이나 LNG를 하더라도 그린 론이나 그린 본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제 서스테이너블 파이낸스로 나오는 게 이 shipping 쪽에서는 유일하게 가능한 게 서스테이너블 링크 론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에셋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코퍼레이트에 포커스를 맞춰서 코퍼레이트에서 이제 서로 어그리된 이제 몇 개의 KPI를 정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선사 중에서는 선사들한테는 이제 탄소 배출량 AER 기준으로 제일 많이 KPI가 작성이 되고 그 이외에 무슨 사고율이라든지 그다음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KPI를 어그리해 가지고 그 KPI가 달성이 되면 이제 마진이 어느 정도 어그리된 마진이 리덕션이 되고 그 KPI가 충족이 되지 못하면 마진이 증가하는 이런 식의 구조를 짜가지고 넣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금융한 한국에서는 이제 KSS가 이런 구조로 금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한국 상사들은 대부분 다 이거 관련해서 KPI를 지금 어그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서스테이너블 파이낸싱 얘기고 두 번째는 부분도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럼 LNG 혹은 그 이외에 그 다음 얼터너티브 퓨얼이 뭐가 될 것이냐에 대한 이제 왈가왈부 얘기가 많고요. 그래서 지금 뭐 암모니아가 될지 메탄올이 될지 이제 하이드로겐이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은행들이 먼저 좀 이렇게 돈을 투자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최근에 독일 회사랑 금융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회사는 이제 암모니아 레디 컨테이너십입니다.
근데 사실 암모니아 레디라고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암모니아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어트랙션을 받았었고요. 근데 암모니아로 가는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엔진이 뭐 2025년이야 돼야 이제 개발이 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먼 얘기인 것 같지만 그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체 연료가 이제 LNG 다음에 이 논의를 끌고 갈지는 아직도 되게 큰 관심사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은행들이 특히나 유럽계 은행들이 가장 요즘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요. 이제 바젤 4입니다. 바젤 4. 실제로는 바젤 4는 공식적인 이름은 아니고 이제 바젤 3 포스트 크라이시스 리폼이라고 하는 바젤 3 안에 있는 이제 어멘드인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바젤 4라고 많이 부르죠. 그리고 이거 2025년부터 사실은 이제 적용 예정인데 은행들은 준비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선박금융처럼 이제 피지컬 애셋을 담보로 해가지고 지금 바젤 규정상 스페셜라이즈 랜딩으로 구별돼서 하고 있는 이제 금융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영향이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은행들이 그 자기 위험 가중 자산 리스크 웨이티드 애셋을 계산을 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어프로치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픽스드 인터널 레이팅 어프로치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어드밴스드 인터널 레이팅 어프로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FIRB, IRB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대부분 유럽계 은행들은 선박금융을 적용할 때는 이제 AIRB 어프로치를 많이 썼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리스크 웨이티드 애셋을 이제 계산을 할 때 은행이 자체적으로 이제 리스크 웨이티드 애셋을 계산할 때 필요한 이제 변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PD라고 불리우는 부도 확률 (probability of default), 그다음에 이제 LGD라고 불리우는 loss given default,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부도 났을 시의 exposure인 exposure at default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이 PD와 LGD가 과거에 은행들이 자체적인 모델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리스크 웨이티드 애셋을 계산을 했는데 이 바젤 4 하에서는 심지어 어드밴스드 모델을 쓰는 은행이라 하더라도 이 LGD에 대한 이제 플로우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로우가 뭐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에이비에이션이든 선박이든 LTV를 낮게 하면 그러니까 60% 50% 금융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은행들이 계산한 LGD는 굉장히 낮은 숫자가 나옵니다. 막 1, 2%밖에 안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바젤 4 상에서는 그거와 상관없이 무조건 15%에 대한 이제 15%를 플로어를 걸어놓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LTV를 낮춰놔도 LGD가 15%에 걸리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 웨이티드 애셋이 엄청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은행들이 쌓아야 되는 자본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자기들의 위험 가중 자산이 얼만큼 늘어날지에 대한 계산들을 다 해놓은 상태이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은행들의 ROE가 얼만큼 떨어질지에 대한 계산도 이미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된 걸 바탕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가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박금융을 아예 빼버리거나 두 번째는 이제 낮아진 ROE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낮아진 ROE를 받아들이되 이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뭔지를 강구하는 이 세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하는 게 지금 세 번째 방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진을 올려야 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늘어난 이 위험 가중 자산을 줄일지에 대한 이제 그런 구조들,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뭐 특히나 코로나 이후로 심해진 건데 은행들의 그 커버리지가 이제 탑티어 클라이언트들한테 모이는 경향들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 이제 커버했던 이제 미디움 사이즈 오너들 같은 경우에도 커버리지가 점점 약해지고 있고 사실은 이 부분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레귤레터리 리스트릭션에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험 가중 자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랜딩뿐만 아니라 이제 FX나 이제 해칭이나 뭐 이런 관련된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이제 프로피터빌리티를 올려서 늘어난 위험 가중 자산만큼 마진도 그러니까 프로핏을 올려서 이 부분을 상쇄할 수 있을 만한 사이즈가 되는 이제 크레딧이 좋은 회사들에 대해서 몰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사실은 어느 정도 연관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향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KYC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 딜을 할 때 사실 제일 먼저 걱정하고 제일 먼저 시작하는 이 KYC인데
이제 몇몇 은행들 같은 경우 뭐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BNP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에 도이치 같은 경우도 KYC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파인을 먹었기 때문에 은행들이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이 KYC에 대해서는 거의 톨러런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KYC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쥐잡듯이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이 좀 더 아직은 한국보다는 좀 더 KYC가 좀 더 어렵다 그리고 더 스트릭트하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꼭지를 넣어놨습니다. 딱 30분이 맞춰진 것 같은데요. 혹시나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정사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여기 지금 들어오신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사항,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여쭈지만 또 우리 정사모님 싱가포르에 계시니까 싱가포르 전반의 분위기, 선박권 분위기 이런 것도 또 여쭤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죠. 예, 오늘 발표 굉장히 재밌는 발표 잘 들었고요. 포인트가 아주 유명하고 컴팩트하지만 굉장히 내용이 좋은 발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해운이 주니어 론하고 시니어 합쳐가지고 LTV 상당히 높은 부분은 해운으로 봐서도 상당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해운의 서스테이너빌리티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중요한 게 불안기의 캐시 코스트가 얼마나 버든이 되냐 이건데요. 카펙스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되면 자기 에코티에 대해서는 상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일단 캐시 코스트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이렇게 다 주니어든 뭐든 끌어다 쓰게 되면 이게 전부 상환에 대한 호불항에 관계없이 상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선사의 어떤 지속 가능성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운에서 돈을 벌면 그게 산업자본으로 해운에 인젝션이 되고 그걸 가지고 에코티 포션을 늘려서 이렇게 투자를 해나가는 그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전략을 그렇게 써오질 않았던 게 문제죠. 그래서 이 과거에 보면 2000년대 초반에 붐이 있었을 때는 뭐 조선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어떻게 보면 캐피탈 플라이트가 다른 인더스트리 쪽으로 생기면서 해운이 오히려 건전성이 많이 해쳐지는 그런 부분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ESG 관련해서는 정말 ESG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린 파이낸스나 서스테이너빌리티 잉크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세 개 다 바젤도 그렇고 또 플라이트 퀄리티 그러니까 결국은 대형이나 우량 쪽에 집중되는 현상을 봐도 그렇고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전통적인 이런 선박금융이 과연 선박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다 받아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신조 수요를 과거 10년 동안 평균으로 신조에 들어가는 자금 그게 뭐 금융으로 보면 에코티든 데트든 다 커버를 하게 될 텐데요. 그게 연간 제가 정확한 수치는 그렇지만 한 7, 80억 정도 607, 80억 불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매년 이제 신조에만 들어가는 돈이. 사실 중고선 매매는 또 성격이 조금 기존에 있는 게 좀 꺼지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 이렇게 기체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만 일단 신조 요구만 그렇고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에너지 트랜지션에 대응하려 그러면 또 신조가 어떻게 보면 2050년 전에는 기존의 과거 10년 평균보다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이거를 이런 식의 어떤 제한적인
이제 상황들을 끌고 있는 데에서 이게 과연 커버가 가능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커버가 가능하지 않으면 선박 신조가 안 이루어진다든지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금융이 안 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어떤 방향을 찾아 나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다이렉트 랜딩이라든지, 지금 다이렉트 랜딩 쪽이 약간 좀 증가하는 그런 추세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얘기하는 뭐 증권형 토큰이라든지, 그래서 일반 대중의 돈이 좀 들어가는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로 조금 그 성격이 변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네, 말씀하신 부분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그러면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은행들이 과거에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트래디셔널 십 파이낸스 뱅크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마켓에서.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줄어든 유동성 공급자들의 빈자리를 누가 메꿀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이 많았고, 논문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뭐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나 펀드나 뭐 혹은 차이니스 리스팅이 그 갭을 메꿀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갭을 메꾸기에는 아직은 그런 플레이어들이 그 하고 있는 역할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뭐 PE 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유동성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그네들이 기대하는 기대 수익률과 선사들에서 받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PE 머니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선사들은 사실은 대형 선사들이 아니라 이제 어쩔 수 없이 돈이,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선박금에서 못 받고 이제 그렇게 마진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니쉬 마켓에밖에 이제 플레이를 못 하고요. 오히려 이제 그러면 이제 중국 리스사들이 사실 그 갭들을 조금씩 이제 메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중국의 이제 폴리티컬 리스크가 많이 커지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리스사인 ICBC의 이제 CFO가 지금 갑자기 구금되고 사라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은행들이 이제 중국 리스크에 대한 컨선들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속 이제 유동성 공급을 기대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기보다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제 오슬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들에 대해서 받는 이제 금융 말고도 자본시장 쪽에서 조달이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ABS나 특히나 이제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경우에는 ABS 시장이 워낙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ABS가 아니더라도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나 이제 에쿼티 마켓에서도 조달이 가능하고, 오슬로 시장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선박에 대한 투자자들이 그 많기 때문에 여전히 오슬로에 대해서 놀딕 본드를 통해서 이제 자금 조달이 가능한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에서 조달을 가능한 경우가 사실은 좀 되게 제한적이죠. 이제 SIC를 통한 선박 삼투법을 통해서 이제 과거에 많이 하려고 했는데, 뭐 사실 SIC 구조에 대해서 좀 이제 제한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사실은 다른 얘기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커버를 해야겠지만 SIC 구조를 통해서 못 들어오는 외국 은행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KYC에서 좀 걸리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충분히 이제 잠재된 리스크라고 보고요. 만약에 한국의 시장들이 계속 커져 나가고 선사들이 이렇게 자본이 계속 이제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 그 부분에 대해서 풀을 넓히는 부분들은 그러면 이제 국내 은행들이 다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자본시장이 좀 더 넓어져서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제 투자자들의 풀도 아직은 작은 편이죠. 작고 이제 조심스럽고, 투자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아직도 KOBC나 이제 K쇼 커버가 있어야지만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풀 자체가 많이 좀 얕은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예, 제가 한 가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 이승철입니다. 네. 그 다름이 아니고 아까 그 부채 비율 관련해서 시스템 같은 경우에 그 독립성 톤지 프로바이더로서 부채 비율이 그쪽도 150% 이상을 넘지 않는다. 그 구조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스펜이 컨테이너 70척을 그 계약을 하면서 실제 전체 선박 금융 금액이 76억 불인데, 그러면 이 중에서 실제 리퀴드드나 프리캐시 플로우로 들어간 건 7억 불, 그러니까 한 10% 선이란 말이에요. 은행 론이 14억 불, ECA 파이낸싱 22억 불, 그 다음에 차이니스 리싱 33억 불인데,
지금 보면 이 그 70척이 들어가면서 선박이 200여 척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이 구조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부채 비율이 그 150% 선을 그쪽은 유지하고 있는지, 나머지를 네. FT로 집어넣은 건지, 아니면 ECA 파이낸싱이 차이니스 리싱이나 재패니스 그 졸코를 써가지고 리스로 가면서 그거가 리스 형태로 바뀌면서 실제 부채 비율에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어떤 구조에서 그런 그 자본 구조가 만들어지나요? 예,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좋은 포인트를 지적하셨고요. 이번에 한 금융은 LTV가 굉장히 다 높은 겁니다. 그리고 다 온밸런스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따지면 당연히 부채 비율이 150%가 될 수 없는데, 이제 시스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있었던 론들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상환이 이제 12년 프로파일이라던가 15년 프로파일이고 70% 이제 60% 금융을 기존에 받았던 이제 포트폴리오 론 자체들이 많이 상환이 돼서 이게 이제 합쳐지면 이제 물론 이게 밸런스에 영향을 많이 주긴 하겠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리스사나 혹은 이제 뭐 다시 이제 한국 예를 든다고 하면 이제 최대한 프로파일을 길게 빼시죠. 그리고 이제 항상 일관적으로 하이 LTV로 받으시면 그게 그대로 가기 때문에 심지어 상환이 된다 하더라도 부채비율이 낮아질 수 있는 경향이 없는데, 과거의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리페이먼트 프로파일이 되게 스티프하게 있고 LTV가 낮은 것들이 포트폴리오상 있으면 여기에 이제 한두 건씩 이렇게 하이 어드밴스로 금융이 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제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채 비율이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항상 일관적으로 그렇게 하이 LTV로 받아버리면 부채 비율 조절이 안 되죠. 근데 그 말씀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환 LTV도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 것들도 70% 론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다가 상환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론투밸류에서 실제적으로 론을 상환해 가면서 선량이 높아지고, 그러면 선박의 자체 마켓 밸류도 낮아지게 돼 있고, 물론 이번 같은 경우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컨테이너 마켓이 굉장히 올라 가지고 성과가 저기 그 10년 된 것도 뭐 거의 1억 5천만 불씩 하고 이렇게 해서 LTV 론투밸류가 굉장히 낮아진 경우라면 얘기가 되지만, 노멀한 케이스에서 가치가 상각이 돼가고 론이 같이 빠져나가는 구조라면 방금 말씀하신 계산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이제 만약에 프로파일이 선박의 이코노믹 라이프와 동일하게 그만큼 땡긴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회계상으로 선박 이코노믹 라이프를 25년 이상 잡죠. 근데 론에서 할 때 선박의 리페먼트 프로파일을 보통 12년에서 15년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파일 생각되는 차이가 부분이 실제로 상환이 같이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급격하게 상환이 되죠. 상환이 많이 그러니까 해지니까 네, 프로파일이 적으니까. 네, 프로파일이 훨씬 작으니까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성과가 올라가는 경우도 생기고요. 떨어지는 경우도 당연히 생기지만, 그러니까 그 미스매치 때문에 이제 점점 더 이제 실제로 처음에 했었던 하이 LTV보다 이제 부채비율이 훨씬 확확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에 이걸 18년, 20년씩 일관적으로 이제 계속 금융을 받아버리면 크게 성과 이코노믹 라이프랑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면 상환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선사 전체적으로 부채비율이 적어지는 경향이 없어지죠.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교수님. 제가 한 가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예. 뒤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본시장이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노르웨이 시장의 자본시장을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그 미국 시장의 그 NIS인가요? 그쪽에 자본시장, 주로 이제 그 자본시장은 선박금융 관련 두 군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조금 제가 자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쪽의 자본시장의 규모가 과연 지금의 은행에서 얘기한 바젤4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시장이 계속 크게 이루어지느냐. 최근에서 보게 되면 뉴욕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3건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그게 금액이 크긴 하지만 M&A용으로 다 쓰였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노르웨이 같은 경우 상장 조건이나 이게 좀 약하니까 거기에서 이런 그 자본 조달이 어느 정도는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실제적으로 그 규모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럽의 이런 해외 선사나 이런 쪽의 자본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시장이 활성화가 돼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활성화 정도는 이제 특히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활성화는 충분히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박스 시장을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이제 가장 큰 레소들 뭐 트라이톤, 텍스테이너, 뭐 C큐브 이런 데들의 기존적인 전통적인 론들은 ABS를 거의 다 갈아 껴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이 깊이는 충분히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바젤4 때문에 만약에 그만큼의 어느 정도의 전통적인 금융이 빠져나갔을 때 그게 그 시장으로 커버가 될지는 사실은 되게 퀘스천 마크입니다. 왜냐면 그만큼 이제 그 선사들이 기대하고 있는 기존에 받았던 뭐 마진이나 조건들이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거랑은 이렇게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커버가 될지는 사실은 애매한 상황이고요. 노딕 쪽은 노르웨이 시장들은 사실은 또 아시아 선사들에 대한 뷰가 아직은 되게 제한적이에요. 제가 최근에 한국인 선사들 한 5건 정도를 이렇게 이제 노르웨이에 있는 파레토라고 이제 투자은행을 통해서 태핑을 해본 적이 있는데, 한 회사 정도를 빼놓고는 4회사 정도는 투자자들이 못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깊이가 깊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돈이, 그 유동성이 한국으로 흘려 들어와서 이제 빠져나간 그 은행들의 빈자리를 채울 만큼 크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크게 기대 수준이 높은 건 아닙니다. 최근 그러면- 클락슨 자료를 보면은 그 이정훈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본시장 2020년도에 보면은 한 360억 달러 정도 그 유상증자 IPO 세사세 발행 포함해서 360억 달러 정도 조달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360억 달러는 제가 생각에는 우리 그 해운금융 전체 규모의 3분의 1도 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으로 그 이런 그것을 시비가 빠져나간 자리를 자본성이 메꾸려 그러면 좀 더 그 적극적으로 우리 해운 쪽에서 활용하는 그런 어떤 방안을 모색하지 않는다면은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현재의 흐름이거든요. 네. 예, 또 저기 우리 강정호 마지막 교수님께서 채팅으로 질문하신 게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네,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그 바젤4의 LGD는 15%는 예, 맞습니다. 이거는 LGD 자체에 대해서 15%로 캡이 걸려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근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은행이 어떤 어프로치를 쓰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어드밴스드 어프로치를 쓰는 은행들은 15% 캡이 걸리고요. 만약에 픽스드 어프로치를 쓰는 경우에는 25%, 그리고 이제 스탠다드 어프로치를 쓰는 경우에는 뭐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은행이 자체적으로 LGD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포세이돈 프린시플 가입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평가는 네, 좀 동료를 많이 하고 있죠. 특히나 이제 일본 은행들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 은행들에 대한 평가가 좀 더 좋아지고 있는 거고, 왜 여기에 대해서 가입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ESG 얘기를 하면서 ESG가 가장 포커스다, 서스테이너블 리포트를 내고 있다, 서스테이너블 리포트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세이돈 프린시플을 가입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네,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그 좋은 강의 잘 들었고요. 그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은 그동안은 이제 금리가 너무 낮아가지고 이 자본시장에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금리가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게 쉬핑 파이낸스가 이제 롱텀이기 때문에 그 금리가 다시 내려갈 것 같으면은 자본시장에서 이제 많이 들어오려고 할 거기 때문에 상황은 좀 좋아질 겁니다. 자본시장 쪽 접근은 좀 용이할 거고. 근데 이제 그동안은 좀 들어가기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 수익률도 못 맞추고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금리가 지금 이 기조로 쭉 올라가 주면은 자본시장에서 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근데 금리 올라가면 더 이제 또 뭐래나 우리 해운은 전통적으로 은행에서 조달을 많이 하는데 괜히 부담이 커지는 그런 면도 있고 하여튼 예. 또 다른 질문 좀 있으신 분들. 제가 좀 예예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예예예.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간에 자주
싱가포르 우리 가 계신 분들하고 소통이 잘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많은 것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특히 최근의 트렌드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고 특히 그동안 저희가 이 LTV를 높게 가져가면서 선순위, 후순위, LTV가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후순위 쪽이 이제 테너가 맞지 않으면서 재금융 리스크가 그동안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구조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본시장이나 대체 방안이 돼야 되는데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책금융기관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와서 과거에 민간은행들이 맡았던 부분을 좀 메꿔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기대 수익률과 리스크의 그 트레이드오프가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싱가포르나 유럽에서 에쿼티에 대한 일반적인 그 기대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저도 알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상당히 우리하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이제 선박금융, 후순위 금융의 기대 수익률하고 또 실제로 선사들이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수익률, 그 이자하고 이 소위 이제 에쿼티나 후순위 쪽에 기대되는 리스크 대가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지금 발표하신 그 싱가포르 시장에서는 좀 만약에 에쿼티로 들어간다면 어떤 형태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최근에 그렇다면 이제 민간은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들어오려면은 지금 현재 구조에서라도 후순위나 에쿼티 쪽으로 들어오면은 업사이드 포텐셜을 평가가 올라갔을 때 뭐 그런 걸 좀 쉐어링하는 그런 스킴이 좀 보완돼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혹시 싱가포르 계시면서 그런 좋은 어떤 구조나 그런 업사이드 포텐셜을 좀 쉐어링하는 그런 스킴에 대해서 좀 리커멘드 할 그런 구조가 있는지 한번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에쿼티 수익률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뭐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아시아 쪽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후순위를 이제 하는 경우가 이제 졸코, Japanese Operating Lease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벤치마크로 말씀드릴 수 있는 케이스가 많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손님으로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 레쏘 중에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가 주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기대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뉴 에셋을 샀을 때 10에서 12%고요. 이제 그 월스트로 8%까지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캐시 온 캐시 리턴은 이제 12%, 10에서 12%로 잡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보면 이제 한행코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타겟 수익률이 ROI 기준으로 12%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그러면 이제 실제로 말하면 에쿼티는 아니지만 조코 구조상에서 일본 투자자들이 조코로 에쿼티 어레인저로 들어왔을 때 생각하는 기대 수익률은 그거보다 낮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 달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벤치마크로 보신다고 하시면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순위와 이제 업사이드 포텐셜을 쉐어하는 구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를 못해서 딱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이제 프린시플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네. 결국 이제 증권 시장에서 자기 자금 투자 형태로 해서 했을 때 이제 업사이드 포텐셜을 나누자라는 그런 걸 시도한 바가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다 BBCHP로 그렇게 다 대체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뭐 한국 시장에서도 아직까지 실효적인 그런 구조를 실천해 본 사례가 잘 없어서 그렇게 아쉬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발표하신 분이 그간에 좀 아쉽다는 부분이 아마 이런저런 면에서 다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서 만큼 좀 공감이 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 보니 그 카톡 그게 보면은 채팅에 지금 강병태 교수님이 질문하시는데 혹시 정사모님 확인됩니까? 이미 말씀한 것도 있고.
카톡이 아니라 아까 그 채팅창에 말씀해 주신 것 채팅창에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예, 예. 답변을 드렸습니다. 좀 전에 맞죠. 드렸던 예, 게. 그죠. 네, 예. 예, 또 제가 저기 해양진흥공사의 성낙주 본부장입니다.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본부장님. 예, 예. 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싱가포르 쪽에서 선박금융 어떻게 특히 이제 해외 싱가포르도 이제 선진국이고 저희 이제 한국하고는 다른 아까 말씀해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차이 나는 이런 부분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맞고요. 다만 이제 그 아까 골든오션이라고 하셨잖아요. 바로로서 그다음에 이제 SPC가 있고 그다음에 골든오션이 이제 100% 차주 SPC가 보통 리걸 오너인데 이제 골든오션이 이제 BBC HP가 망가지면 이웃단에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제가 좀 이해 못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은 BBCHP가 아닙니다, 본부장님. 다른 구조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런티 구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BBCHP랑 다른. 다른 예, 예. 그러니까 BBCHP는 한국 이외에서는 쓰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제가 다른 구조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풀리코스 보통 이제 BBC HP는 이제 풀리코스로 하는데 저도 이제 알고 있기로는 중국 리스사들이 처음에는 이제 보통 BBC HP 구조도 보통 리미티드 리코스 구조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밑에 이제 리스단에 용선료가 들어와야 그 SPC에서는 이제 그걸 상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리금으로 용선료가 들어오지 않는 한 상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제한된다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이제 SPC 구조에서는 리미티드 리코스를 쓰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이제 중국 리스사들이 보통 이제 운영 리스 쪽으로 많이 쓰죠. 항공기든 뭐 선박이든 그렇게 했을 때 보통 리미티드 리코스 말하자면 중국 리스사들이 이제 개런티는 안 되니까 중국에서 풋옵션 형태로 이제 거의 이제 보장을 해줬어요. 그 크레딧 부분을. 근데 이제 최근에는 중국 리스사들이 워낙 이제 크레딧 이런 부분이 많이 상승을 하고 심지어는 뭐 일본 졸고 시장에서도 지금 ICBC 리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이 글로벌 지위가 올라갔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넌리코스 형태로 이제 그 전 세계 랜더한테 요구를 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시아 쪽에서는 그 굉장히 이제 크레딧이 좋은 이런 데에서 넌리코스 하고 있고 랜더들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예전에 이제 크레딧 부분에서 사실은 어세까지 감안한 널리코스 부분까지도 이제 좀 수용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파이낸셜 커비넌트 부분들이 이제 독소 조항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해운사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걸 완화해 줄 수 없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있고요. 파이낸셜 커비넌트에 이제 BBC HP이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 특히 이제 그 DSCR, LTV 유지 조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LTV가 상당히 높다. 한국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해운사도 재무 뭐 이런 유동성 이런 부분이 좋아져서 사실은 자기 자담 부분이죠. 자기 부담 비율을 뭐 좋은 데는 거의 50%까지 가는 데도 있고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95%, 뭐 100%는 어렵습니다만 작년에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왔죠. 자담 10%도 안 되면서 어떻게 선박금융을 신조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제 워낙 불황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을 뭐 금융기관이든 해운사든 어느 쪽도 이제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제 신조 선박금융 이런 것들을 또 활성화시켜야 되는 측면에서 이제 뭐 주로 이제 정책금융기관들이죠. 그래서 95%까지 이렇게 갔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ESG 관련해서는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LNG 듀얼도 5년이나 10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 차세대 다른 에너지 이런 것들이 아직 기술적으로 난제들이 많고 사실 본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아마 이게 LNG 듀얼도 이 5년,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차세대 에너지가 새로운 것이 나오면 자산가치 이런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건지 그거 관련해서 선주사업 부분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도 좀 많은 편이고요. 특히 LNG 선박 이런 부분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선사들이 이게 선주 사업에 담아줬음을 좀 이렇게 요구하는 경향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KYC 부분도 사실은 외국계에는 엄청 이게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도 물론 쉽도 그렇고
한국에서는 이제 외국, 저도 뭐 뉴욕에서 한 3년 있었습니다만 그 KYC 부분, 그 콤플라이언스 부분이 참 가장 중요하고 정말 힘든 부분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도 결국은 지금보다도 한국계 금융기관들이 좀 더 이제 시위라든가 뭐 이런 부분 강화되고 일이 더 많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젤4 관련해서도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사실 항공기 금융도 선박금융도 특히 이제 유럽계, 뭐 독일계 쪽을 주축으로 해서 이게 선박금융이나 항공금융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이 케이스였거든요. 그리고 항공기 금융 같은 경우도 과거에 어떤 노력이 있었냐면요. 항공기를 담보를 잡는데 보통 두세 가지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항공기는 임차인 소재 국가, 소위 운항사가 소재하고 있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한국의 저당권, 한국법에 의한 저당권을 담는 건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뉴욕법이나 영국법을 잡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일랜드 케이프타운 컨벤션에서 아일랜드법 세 가지를 잡습니다. 이제 요새는 뭐 영국법이든 뉴욕법을 잡는 이유가 그 셀프 헬프 룰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당권을 실행할 때 사실 랜더가 그 항공기 이런 부분을 바로 이제 압류를 아무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거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 미국이나 영국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젤포상으로 이게 100%가 아니라 이걸 더 완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라고 아마 시도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그게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독일계 은행들이 막 빠져나가고 했었는데 선박금융도 사실 거기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뭐 그냥 간단히 몇 가지만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현실과 또 그 여러 가지 경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이제 8시가 조금 지났는데 한두 분만 더 질문 받고 그러면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하나 드려도 됩니까? 예, 정지단. 아, 네. 예. 내일신문 정영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발표 잘 들었는데요. 그 EU 텍소노미에서 그 탄소 에셋이 다 이제 없으니까 아까 LNG도 이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새삼스레 굉장히 실감나는 이야기였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그 암모니아 선에 대한 그 관심이 많고 그 투자들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암모니아를 포함한 이른바 차세대 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금융이 어느 정도로 뭐 진행되고 있는지 뭐 그런 거 하나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른바 이제 중국이 지정학적으로 약간 좀 고립되는 분위기인데 싱가포르이든 아니면 뭐 유럽의 금융이든 해서 중국에 대한 이 금융 이런 것들에 좀 변화 추이가 보이는지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사모님 답변하실 때 거기 보면은 채팅에 김우호 해양진흥공사 본부장이 또 아까 정영근 기자님이 말씀하신 거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요것만 답변을 드리고 좀 나가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하겠습니다. 30분인 줄 알고 제가 아, 계속 예. 있다가 제가 예. 지금 다음 약속이 있어서 예, 죄송합니다. 제가 요것만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고 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제가 따로 글로 적어서 답변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첫 번째 암모니아 선박 관련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솔리 암모니아로 하는 선박은 아직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은 이루어진 적이 없고요. 제가 금융한 것 중에 암모니아 아까 말씀드린 레디 선박이 있습니다. 암모니아 레디는 이제 사실은 뭐 암모니아 엔진이 개발됐을 경우에 이제 필요한 덱을 이미 만들어놔서 쉽게 인스톨할 수 있는 과거에 이제 LNG 레디 선박과 같은 종류고요. 근데 사실 암모니아 레디 선박이라고 하면 선가도 사실은 20만 불 이상 차이 안 나고 거의 뭐 일반 컨벤셔널 베슬이랑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암모니아가 개발됐을 경우에, 암모니아 엔진이 개발됐을 경우에 바로 이제 인스톨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은행들이 대외적으로 이제 PR을 하기 좋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달려든 경향이 있었고, 뭐 저도 그래서 달려들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영향이 있다기보다는 담보 가치에 영향이 있거나 뭐
그 캐피탈에 영향이 있거나 하는 건 아니라 이제 대외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실 그러는 거고, 이제 실제로 암모니아가 됐든 메탄올이 됐든 LPG가 됐든 뭐 하이드로겐이 됐든 그 엔진이 개발이 되어야지만 실제로 은행들이 어떻게 달려들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아마 엔진이 개발되기까지는 아직 최소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추이를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신 중국 지정학 리스크는 이미 은행들이 되게 전반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선박 쪽에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요. 특히나 차이니스 리싱 같은 경우에는 선박 에이비에이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FI 쪽에서 파이낸셜 인스티튜션 클라이언트 중에서 익스포저가 엄청 많기 때문에 지금 최근 중국 지정학 리스크가 많이 커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고 있죠. 잘못됐을 경우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더 이상 익스포저를 가져가지 않겠다, 이런 것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되게 가까이 하고 있고, 조만간 만약에 상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액션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사모님 바쁜 시간에 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참가해 주신 우리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한 2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또 우리가 이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발전해 주실 좋은 분 추천해 주시면 또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뵐 때까지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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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예.